한국인 국민 라디오 시시한 시사 함께하겠습니다. 시사를 시사하면은 시사가 서사로 보이고 시사가 시시하던 시야가 사시였음이 드러난다. 청춘들과 짚어보는 시사연한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이진아 씨, 조관열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선남선녀 미모와 또 아주 훈남의 기질이 농후한 두 분입니다. 자, 각자 자기소개 한마디씩 해주시죠. 우리 조관열 씨부터.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저는 단국대학교에서 경작이랑 부동산이랑 공부하고 있는 25살 조관열입니다. 네. 저는 24살 이진아라고 합니다. 예. 뭐 이진아라는 이름은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진아. 예. 다른 일을 하다가 이번에 NGO학과 들어가서 공부 시작하게 됐습니다. NGO학과? 네. 아, 시민운동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조관열 씨 나중에 뭐 하시게? 저는 스타트업을 좀 생각 중이에요. 네. 스타트업?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키워가는 거예요. 그 회사를. 네, 저도 뭐 처음부터 대기업을 가고 싶은 생각은 아직은 없고요. 비전만 괜찮다면 예. 네, 거기서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의미의 직업군하고는 다르군요. 한 분은 NGO, 한 분은 스타트업. 예, 두 분의 앞날, 예,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계획하는 바가 아주 뚜렷한 분들이기 때문에 또 현실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을 테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시간 이렇게 또 매주 만나게 되는 시시한 시사에서 두 분의 역할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시시한 시사에 함께 하실 분을 찾았는데요. 15세에서 25세까지. 두 분을 어떻게 해서 고르게 됐냐. 선착순이었습니다. 네. 조관열 씨가 먼저 했고, 그 다음 이진아 씨가 두 번째로 하셔서 모시게 됐고요. 자, 뭐 당분간 두 분으로 함께 한번 해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자르면 이게 안 되겠죠. 이거는 그러면 또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두 분이 하산할 때가 됐다. 그때까지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두 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자, 두 분의 관심사와 김용민의 얄팍한 해설이 어우러지는 시시한 시사 출발하겠습니다. 倡议筹建亚投行是中国承担更多的国际责任，补充现有的国际经济秩序的一个建设性的举动。 설립 협정 과정에 적극 논의에 참여해서 우리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죽어야 될 거냐 살아야 될 거냐를 중국에 가서 물어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죠. 사드가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신의 방패가 돼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하고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국민들한테 너무나도 안타깝다.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통해 마음으로부터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결코 고칠거리나 딜레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AIIB 즉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과 관련한 내용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보게 만드는데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죠. 여기에 가입하는 것을 두고 미국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뭐하는 은행인지 우리나라가 여기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손해인지 득인지 또 미국이 요구하고 있고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와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예, 그래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근데 전 궁금한 게 말이죠. 네. 이게 정녕 이 나라 20대의 관심사라는 말인가? 어때요? 관심사예요? 네, 아무래도 저는 경제학과다 보니까 이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네. 관해서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많고 네. 저희 과 학생들도 예.
되게 좀 그래도 관심이 많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진아 씨는 어떻게 이게 관심 갖게 저는 됐어요? 요즘 전 대통령이셨던 분 기사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색다른 기사가 하나 껴있길래 이건 뭐지 하고 읽어봤는데 제가 경제에 워낙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 읽어도 좀 알쏭달쏭한 게 많아서 네.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생긴 거죠. 네. 전직 대통령? 누구? MB? 네. MB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MB에 대한 기사가 요즘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만 읽다가 하나가 색다른 게 껴있어서 이건 뭐야 이러고 보게 됐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네, 이 기사 저 기사 들춰보다가 네네.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게 네네. 뭐 하는 은행인지 네네. 예. 그래, 시중은행은 아니고 네. 예. 이 은행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안 인프라 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이 발음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 영어를 온 지가 한 30년 다 돼가지고, 예. 자, 말 그대로 아시아의 인프라, 즉,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는 은행인데요. 사회 간접 자본, 이거 뭔지 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뭐, 도로, 항만, 철도, 이 발전소, 이거 뭔가 산업을, 또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접 자본은 아니지만 그렇죠. 간접 자본에 해당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산간 도서 지방까지 이렇게 도로가 다 나 있고요. 뭐 충분하다 못해 쓸데없을 정도의 항만, 철도,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우리나라만 이러하고요. 다른 낙후된 아시아 국가들이 돈 빌려다 쓰도록 하라고 이렇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만들게 된 겁니다. 다른 나라 가보셨어요? 아시아 다른 나라? 못 가봤어요? 저도 아직.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 뭐 제가 태국을 한번 가봤는데, 야, 이거 뭐 태국도 뭐 나름대로 명함을 내밀 수 있을 만한 나라 아닙니까? 수도 방콕에서 조금만 지나가면은, 야, 이게 진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너무나 낙후됐다. 도로도 이렇게 잘 나 있지 않고 말이죠. 그런 나라인데, 뭐, 태국은 그나마 좀 사정이 나은데, 뭐, 라오스라든지 이런 나라 가면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 물론, 뭐 그네들은 또 자연을 보타고 있는 그런 삶의 환경, 이런 것들이 더 도시보다는 낫다라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이 산업자본이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이런 데서,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예.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왜 미국이 계속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건지. 네. 글쎄 말이야. 뭐 아시아가 뭐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 비관적으로 보는 건지. 특히 한국이 거기 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있는 것인지.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국이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예. 일단 그 은행 하면은 일단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행에 돈이 없다는 거는 뭐 이거는 정말 소방서에 물이 없는 거나 네.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돈을 갖고 있으려면은 그 은행이 누군가가 이제 시드머니를 갖다 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6조를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다가 쏟아붓습니다. 네. 56조. 이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그 전체 지분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네. 예. 이러니까 정말 통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 쓰는 만큼 사실은 중국은 자본 권력도 갖게 되는 거예요. IMF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제통화기금 아닙니까? 네. 예. 그 당시 한 정치 지도자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한다. 이런 그 참모가 이렇게 조언을 하니까 국제통화요금이 얼마라고 뭐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셨다는 네. 그런 기억이 또 나는데, 예. 그 IMF 때 기억하실 겁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 달러가 바닥나니까 어마어마한 달러를 이렇게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죠. IMF가 뭐 빌려만 주고 알아서 해. 뭐 그리고 빨리 용기를 얻고 빨리 일어나라고 이러고 말았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아니죠. 이 한국이 이 자기들이 빌려준 돈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국 경제에 감나라 배나라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서둘러서 졸업해가지고 더 이상 IMF가 우리나라 경제 주권을 흔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만들면 그래서 절반의 지분을 이렇게 시드머니로 투자하게 되면은 이 돈을 받아다가 쓰는 아시아 국가들, 가난한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들을 사실상 돈으로 장악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중국은 우리가 돈 자랑할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 믿어요? 아니요. 다 믿습니다. 전혀 믿지 않아요. 예.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힘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에 참여하는 걸 반대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MF 또 ADB라고 있어요. 아시아 개발은행. 이 D는 디벨로프먼트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영어를 잘하지만 30년 만에 들춰보는 건데. 예. 자, 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MF 또 ADB 여기서 중국이 나름대로 이 지분을 확대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미국이 이걸 동의하겠어요? 자기들이 다 장악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서는 그래, 뭐 IMF고 ADB고 니들이 다 쳐먹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새로운 은행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 중국 쪽은요, 이제 이 은행을 만들겠다 하면서 시진핑 주석부터 시작해서 이런 고위 관료들이 또 언론까지 동원해서 주변 나라에다가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이러면서 당신들도 여기 투자하라. 좀 형편이 나은 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가입을 독촉했어요. 자,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특전 보너스 이거 적지 않을 거다. 라면서 호객 행위까지 합니다. 중국이. 자, 이 아시아 못 사는 나라에다가 이제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그 돈 갖고 이제 그 나라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항만을 짓든 철도를 깔든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기 나라 기업들 보고 야 니들이 해라 하겠어요? 기술이 없는데 아니요. 기반도 없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다른 나라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와서 여기 돈 줄 테니까 좀 사회 간접자본 시설 만들어 주시오 이럴 텐데 그러면은 어떤 나라 기업들이 오겠어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가입한 나라의 기업들을 상대로 하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돈벌이가 되는 거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서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은 당신들 기업들도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라면서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네. 이거를 가입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잘한 건가요? 예. 가입하기로 했죠? 제가 봤을 때 잘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어떤 관계라고 합니까? 피를 나누는 뭐 혈맹 관계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아유 그런 표현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친하면 친한 거지 무슨 혈맹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이런 말하면 또 잘못하면은 또 이렇게 반미 세력으로 또 찍힐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아니 나라와 나라 사이에 네. 서로 이익이 공유되기 때문에 친한 거지. 솔직히 형제의 나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예. 뭐 이건 딴 얘기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대상국 하면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이죠.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 소재 부품의 35%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외화 예금 가운데서 위안화 예금 비중이 33%로 급증하고 있고요. 채권 주식시장에서 중국 자금 비중도 27%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경제에 4분의 1 정도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런 중국과의 경제 동맹 이거 무시할 수 없겠죠. 게다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미국의 뿌리인 나라 바로 영국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에다가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가입해서 이 중국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막겠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미국 설득하면 또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미국도 흔쾌하진 않지만 길을 쓰고 한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참여를 막진 않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또 중국 쪽에다 떡을 줬으니 당연히 미국 쪽에도 떡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슬쩍 나옵니다. 그 떡이 뭐냐? 뭐예요? 떡? 사드? 사드. 예. 사드입니다. 사드가 뭐의 약자죠? 영어 잘하시는. 네. 영어 말고 우리말로. 우리나라 예. 말로요? 예.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네, 고고도. 네.
고도인데 네. 더 높은 고도를 고고도라고 하겠죠. 예. 자, 지금 중국에다가 떡을 줬으니까 미국도 떡 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주로 정부 네. 새누리당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요구하는 이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가입을 이렇게 우리나라가 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사드 배치. 이걸 또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중국 쪽에도 떡 줬으니 미국도 떡 줘야 된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사안별로 다 내용이 다른데 그 사안이 합리적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불합리하다. 그러면 상대한테 연거푸 물을 먹이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예. 자, 이 고고도라고 말씀드렸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요게 지표면으로부터 30km에서 40km 이게 고도의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고고도에 비하면은 저고도입니다. 네. 사드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km의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는 다르게 150km 이상의 고도에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파괴하는 시스템이에요. 대기권 안 또는 밖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는데 사드는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그 어떤 나라에도 배치돼서 운영된 적이 없는 겁니다. 미국에만 본토 2곳, 괌 1곳에서 가동되고 있어요. 미사일 한 발당 이게 100억이 넘습니다. 그 때문에 요격 실험도 11번밖에 못했어요.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사드예요. 자, 일단 그 한국에다가 사드를 배치해달라 미국 쪽에서 은근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중국 동해안 일부와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드는 비단 북한을 상대로만 하는 그런 요격 체계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좀 어라? 우리하고 지금 G2 글로벌 2 그야말로 최대 라이벌이자 경쟁자인 미국이 우리 안방 코앞에서 사드를 이렇게 달아놓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데 예. 저희가 이 사드를 받아들이면 예.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지금 뭐 으름장을 어마어마하게 놓고 있어요. 네.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거의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사실 외교 무대에서는 서로 그냥 점잖은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돌려서 얘기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근데 아예 대놓고 어이, 직구. 할 거야? 할 거야? 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뭐 나는 장담 못해. 거의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중국이 불편하죠. 노골적으로 우리나라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한테 우리가 한 방 먹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2000년 6월이었는데요. 그때 사건 얘기하면 정말 이건 대한민국의 감춰진 흑역사입니다. 경술국치만 흑역사가 아니에요. 그때 중국이 말이죠. 우리나라 휴대폰하고 폴리에틸렌 전면 수입 금지를 결정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중국산 마늘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수입이 되던 때가 바로 2000년 봄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해서 무려 436%의 관세를 매겼어요. 야, 저게 빅엿을 먹인 거지, 중국에다가. 이런 초강경 조치에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6월 7일에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전면 수입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뭐 중국으로서는 한국 아니고도 뭐 일본, 대만에서도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쪽 들어오는 거 막는다 하더라도 뭐 그게 소비자들이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네.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예, 한 달 후에 우리나라는 처절한 패배를 인정하고 중국산 마늘에 대한 어마어마한 관세를 풀었습니다. 1개월 만에 백기를 들었던 거예요. 예. 지금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이 무역만으로 이렇게 무릎 꿇릴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카드는 아주 많습니다. 북한하고 갑자기 친해져요? 군사 동맹을 또 맺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있죠? 수시로 찾아가가지고 당신들 말이야, 이 법을 어겼네. 당신들 말이야, 이 조건이 왜 이래? 이러면서 수시로 괴롭혀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근데 오늘 밤에 임기가 끝나요. 한 임기 끝나기까지 한 7시간 남았어. 네. 어떤 대기업도 이 7시간 안에 완전히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 권력입니다. 중국도 뭐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죠. 예. 거기 공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앞에서 기업은 그야말로, 코너에 몰린 생쥐와 마찬가지인 신세입니다. 자, 근데 중국에 지금, 노동자들, 임금 적게 해줘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이 만약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 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으로서는 한번 해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린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드 체계에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 그 공장을 많이 둔 대기업들이 왜 이래? 그러지 마. 큰일 나. 이러고 있는 형국이에요. 예. 사드가 꼭 필요한가요? 자, 아까 그 사드 얘기를 했죠. 실험도 얼마 안 했고요. 네. 지금 미국에서만 본토 2곳, 괌 한 곳에서 가동되고 있고 미사일 한 발당 100억. 잘못 쏘면은 이거 진짜 100억을 날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걸 도입해야 되는 것인가? 자, 지금 미국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육군 참모총장하고 해군 참모총장, 미군의 육참총장, 해참총장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거 사드 문제가 있다. 이거 그대로 가면은 곤란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도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다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이런 그 재래식 무기로 해가지고 상대 기죽이는 거 하지 말고 이런 사이버 무기라든지 이 전자 감시 체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안보를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이 봐도 효과가 의심스러운 무기인 사드를 이게 무리하게 다른 나라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전투기 같은 경우도 쥐들이 이제 단종될 제품들을 한국에다가 갖다 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이거 우리가 완전히 봉이 아니면은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건데 말이죠. 자, 결국 미국은 자기들이 봐도 효과가 의심스러운 무기인 사드를 심각한 국제 갈등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당연히 자기들이 돈 들여가지고 한국 땅에다 만들어 주겠어요? 그거 아니겠죠? 네. 예. 지금 보니까 최첨단 엑스밴드 레이더 6대 이동식 발사대, 발사대당 48개 요격 미사일로 구성된 사드 한 개 포대의 가치는 최고 2조 원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최소 3개 포대가 있어야 사드 체계가 돼요.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선 말입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6조 원이죠. 2 곱하기 3이니까.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밀어붙인다? 밀어붙일 수 있겠죠.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니까. 또 미국이 천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은 백기를 안 들 수가 없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어마어마한 무역 보복 등의 조치는 기본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북한과도 군사적 동맹을 맺게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한미일 군사동맹과 중국, 러시아, 북한 군사동맹 이렇게 부딪히면은 한반도는 화약고가 됩니다. 다시. 예, 신냉전 시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고 거기다가 뭐 좀 투자 좀 하지. 누가 있겠어? 어느 기업이. 전쟁의 위험도가 극에 달해 있는 그 땅에다가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평화가 곧 돈이라는 말 우리가 여기서 실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시무시하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오는데.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외교부 장관은 미국도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중국도 우리에게 러브콜. 예. 러브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게 축복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미국의 축복. 아니 무슨 축복이야 이게? 이게 지금 가랑이가 찢어지게 될 판인데 말이죠. 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정부에게 우리의 운명과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말이죠. 네. 예. 자, 오늘 그 사드 문제 그리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문제 어떠세요? 이 정도면 좀 완전 만족. 완전 만족. 별 몇 개? 별 4.4. 4.4.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저도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몰랐는데요. 네. 네. 이번에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네. 뭐 이런 공치사를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은 다음 현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과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미래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서 근로자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 여러분과 1,800만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조합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역사적 사명감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 주신다면은 아무리 이 정점이 첨예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노사정, 대타협에 관한 건데요. 지금 노사정 간의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 그러니까 무엇을 타협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건지가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테이블의 대표로 나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 타협이 얼마나 진척됐는지도 궁금합니다. 타협 내용에 따라서 국민의 노동 현장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새누리당 정부를 보게 되면요. 참 타협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부 아닙니까? 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세월호 얘기만 하더라도 말이죠. 네. 세월호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뭐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지금 가족들이 여한이 없게끔 상황이 돌아갑니까? 1년이 다 됐는데? 아니요. 그분들이 삭발하고 거리에 나와서 또 단식 농성을 한단 말이죠. 네. 이게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유가족들 피해자분들의 눈과 귀를 속인 것이다. 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앞서서 우리가 사드 얘기하면서 6조 얘기를 했죠. 네. 네. 이 지금 세월호 이게 침몰한 세월호를 인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뭐 1,000억에서 2,000억이라고 하던데. 네, 들었습니다. 예. 1,000억에서 2,000억이 모든 화폐의 가장 높은 단위의 액수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아니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굳이 인양해야 되냐. 네. 이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사드 뭐 그냥 수용하자. 말은 쉬워요. 수용하면 6조가 들어가는데 네. 국민 혈세가 쥐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또 세월호 진상규명은 무슨 유가족분들의 한을 풀기 위한 게 아니라 한을 맺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고가 도대체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대단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드 같은 경우 사드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이 북한의 그런 핵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비가 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지. 네. 그렇죠. 사드 자체가. 네. 해구산이라는 것도 난 해구산이라고 해서 진짜 휴전선에서 무슨 우산이 펼쳐지는 줄 알았어요. 저쪽에서 네. 핵을 쐈을 때 휴전선 쪽에서 우산이 딱 펼쳐져가지고 튕겨져 나가는 건 줄 알았어. 네. 이게 아니라 이 해구산이 이런 거더만 북에서 이제 핵공격을 한단 말이지. 네. 그래서 불바다가 되고 완전히 남한이 아사리판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그때 반격해주겠다. 이게 바로 해구산이라는 거야. 그렇죠. 이미 상황은 다 끝났는데 뭐 보복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때 우리가 다 끝장나는 판에 아유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여간 세월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세월호 작년에 진상규명을 위한 뭐 특검 혹은 특조위 만드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또 길을 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유가족들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타협이란 건 애초에 그들 사전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자, 또 이것만이 아니라 말이죠. 이 국회 선진화법이란 게 이제 도입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 65% 그 정도의 그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민감한 쟁점 현안 통과시킬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의석으로는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동의를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게 입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시행령.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법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법이 있으면 그 모법의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행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으니까 모법이 있으면은 그 모법의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시행령이 모법에 위배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위배되는 시행령도 상당하고요. 심지어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행령조차도 그냥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무법자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자, 이런 타협 따위는 전혀 모르는 이런 정부에서 무슨 노사정 대타협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다들 좀 의아해합니다. 아니 무슨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뭐 굳이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안은 진짜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키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사안이에요. 네. 이름하여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 합의안 이겁니다. 이것만 보면 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이게 한마디로 정규직 함부로 자를 수 있는 겁니다. 네. 정규직 함부로 자를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달라. 노사정이라고 했는데 노동계, 사용자, 정부.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정부는 이미 뜻이 맞아요. 합의됐어요. 네. 노동계를 설득해야 되는 건데, 자, 이런 테이블에 우리는 끼지 않겠다면서 애초에 민주노총은 참여조차 안 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으로 꼽히는 노총이 어디입니까? 한국노총인가요? 그렇죠. 한국노총. 네. 한국노총은 들어갔어요, 또. 네,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나왔어. 네. 도저히 이거는 수용할 수 없어 해가지고, 이제 파기를 하고 나와버렸는데요. 자, 이 정권이 지금 정규직을 쉽게 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정규직 함부로 못 자릅니다. 네. 네, 맞죠. 중대한 회사 행위를 한다든지 사규 위반을 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자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비정규직은 어떻습니까?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만들었어요. 장그래법? 장그래법인가요? 예, 제가 그걸 보질 못했어요. 그렇게 불리고 있죠. 이제 광고도 하시던데 임시완 씨가. 그래서 그거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 2년 동안 일하면 그다음부터 함부로 못 자르게 돼 있는 거예요. 2년이 지난 비정규직은 한마디로 정규직처럼 고용 안정을 보장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1년 11개월까지 쓰고 그냥 내보내는 거야. 네. 예. 이런 아주 그냥 이 부도덕한 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비정규직의 고충이 너무나 심해지니까 장그래 이야기도 나오고 미생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습니다. 무슨 대책이냐? 비정규직을 정규직처럼 이렇게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그러니까 쉽게 못 자르게 하는, 그게 아니라 정규직도 쉽게 자를 수 있도록 바꾸자는 거야.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공정하네요. 엉뚱하게.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를 해야 되는데 하향 평준화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규직 쉬운 해고 이렇게 말하면은 좀 듣기에 따라 기분 나쁘잖아. 네. 좀 그래서 그렇죠. 이런 표현 대신에 요즘 잘 쓰는 말이 고용 유연화, 네. 노동시장 구조 개선 이런 말로 이렇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왜 쉽게 자르려고 하는 거죠? 이 정규직의 그 해고 절차를 완화하자는 거죠. 지금은 뭐 온갖 형태로 이렇게 이 해고가 적절한지 이걸 따져야 하고요. 부적절하다라고 판단되면은 노동청에다 이제 고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노동청에서는 뭐 해고 문제만이 아니라 임금 이렇게 제때 안 주면은 탄압? 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이 노동청이 있는 건데요. 자, 그렇게 해고 절차를 완화시켜 가지고 사용자가 쉽게 정규직도 자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규직을 고용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뭐 퇴직금도 정산해줘야지, 상여금도 있고, 온갖 상여금도 챙겨줘야지. 그러니까 정규직을 한 명 운영하려면은 이게 비정규직 여러 명을 쓸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 비정규직 여러 명한테 할 수 있는 거를 정규직 한 명한테 이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다 많은 노동자들을
직원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규직 쉽게 해고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 개선 정책을 추진하는 곳이 기획재정부입니다. 이게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그렇죠. 쥐들이 하고 있어, 왜? 엉뚱한 곳에서. 근데 기획재정부는 여기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고 있어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정규직 쉽게 자를 수 있도록 하자, 이 방향을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건데, 아마 그래서 이렇게 기획재정부가 총대를 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고용유연화, 이거는 그 미국과 영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미국하고 영국하면 또 어떤 나라입니까? 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메카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노동유연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시작부터 이 파행이 빚어졌던 거죠. 노사정 대타협.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불가능하다. 이런 목소리는 심지어 그 노사정 위원장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던 거예요. 이분 얘기는, 아니 지금 정규직 쉽게 자를 수 있도록 벌써부터 그렇게 못 박지 말고 이 임금, 근로시간 이거부터 유연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순 따라서 그렇게 가야지, 이게 뭐 갑자기 정규직 쉽게 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거 순서가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바로 노사정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하여간 이 그야말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혼자서 총대를 메고 밀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정규직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고용유연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규직을 어떻게 과보했다는 건가요? 정규직을 과보했다? 맞는 말입니까? 이게 진짜 이 논리는 어떤 신문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기업 과보호 논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고용 보호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얼마만큼 쉽게 해고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 이게 고용 보호 지수인데, OECD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정규직 고용 보호 지수는 34개 나라 가운데 23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중간도 안 되네. 이게 비정규직도 아니고 정규직이야. 정규직이 지금 34위 중에 23위란 얘기입니다. 또 정규직 집단 해고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쉬운 나라에 속할 뿐 아니라 고용 불안은 가장 나쁜 수준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인은 정규직을 과보해서가 아니라 기업들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남용한 데 있었던 거예요. 사실 지난 5년 동안에 기업들이 한 20% 정도 그 돈을 더 벌었어요. 수익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가계소득, 그러니까 국민들이 회사로부터 돈 가져가는 그것을 바로 가계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가계소득도 한 20% 늘어야 되지 않겠어요? 늘어난 비율이 1.6%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그러니까 쌓아놓고 풀지 않는 돈, 이게 사내유보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보니까 말이죠, 2009년에 288조였는데 2013년에 522조로 2배까지는 아니지만 여간 폭증을 했습니다. 이건 결국 재벌들이 고용 혹은 투자에 인색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희생으로 얻은 이익을 정규직이 아니라 바로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가 이마에 포켓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지 않고 정규직들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펼치면서 이렇게 쉽게 자를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 여기에 누가 협조를 해줍니까? 그러면 노사정 대타협이 끝내 결렬됐다는 보도가 나오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노총이 며칠 전에 손쉬운 해고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비정규직 확산 대책,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우린 수용 못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하여간 이거 깨지 않기 위해서 계속 회의를 해왔는데, 회의를 해봐야 아무 소득도 없으니 시간만 끄는 거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결렬을 선언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책임이 한국노총에게만 있는 것이냐 라고 할 때 그렇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예, 지금 현실이 그러합니다. 사실 그 지금 노동시장 이중 구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차별. 네. 이것만이 그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바로 독점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차별 또한 매우 크다는 거죠. 네. 이 경제성장 하지만 이 과실이 소수 대기업에게만 집중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뭐 그냥 고사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통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몇 대 몇인 것 같아요? 한 3대4? 3대7 정도? 정규직이 3? 그럼 바뀌었나? 나는 5대5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마 5대5가 맞을 거예요. 세게 불렀네요. 예. 그 정규직이 3, 비정규직 7? 저는 좀 그 정도로 안 좋지 않나 생각하고 예. 일단 지표상으로 나온 건 한 5대5 정도 됩니다. 자,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율은 어떨까요? 9대1? 9는 이제 중소기업? 네, 그렇죠. 1은 대기업. 네. 그러면 8대2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 기형적인 경제 구조. 비정규직은 거의 없고 정규직이 많은 그런 노동 환경을 만들든지 아니면 비정규직. 이 사람들이 정규직보다도 돈을 훨씬 더 많이 번다든지.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된다면 비정규직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독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그야말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나라 경제는 더욱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정규직이 조금 더 양보하는 건 어떨까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그 귀족 노조 이렇게 보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근데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과의 차별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또 다른 왜곡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제가 이 97년, 98년 그때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이건 뭐 잘 모르실 겁니다. 비정규직이란 말이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사원이 있고 협력사원 뭐 이런 개념은 있었죠. 네네네. 그렇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협력사원들을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된다. 이런 우리 사회의 어떤 인지상정의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기류가 있었고. 근데 이 IMF 이후로 결국에는 기업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문화발식 경영을 하고 헛돈 쓰고 그러다가 IMF 온 거 아니에요. 이 재벌 일가들은 망한 사람들이 얼마 없고 그나마 살아남았던 그 재벌 일가만 더 신난 거예요. 그 이후에 신자유주의 경제 기류가 합류가 되면서 노동자 뭐 함부로 자를 수 있는 거지. 전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제 취업 전선에 곧 그 나서게 되실 테고요. 네. 뭐 창업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요즘 그 직장마다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장님들에게. 대기업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이른바 메이저가 아닌 직장에서는 이 직원들이 1년은 버틸 수 있을까? 한 10명 뽑아가지고 그 이듬해 몇 명이나 남을까? 뭐 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직을 워낙에 또 많이 하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높은 등급의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뭐 중간 단계의 그 회사로 들어왔는데 반수생이 되는 거지. 취업 반수생이 돼가지고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한번 좀 점프업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입사하고 1년 만에 그냥 딴 직장 가버리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나가면 어떡하나 이 고민들이 사장님들한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기업은 입사하고 1년 되면요 돌잔치를 한답니다. 돌잔치를 예.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같은 경우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었거든요. 네. 내가 여기에 입사하면 죽는 날까지 뼈를 묻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고 실제로 회사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일단 뽑은 직원 함부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서로 그런 모종의 어떤 그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 일 못해 나가야지 빨리. 왜 이렇게 아직도 회사에 비비고 있어? 당신 말이야 시충이야. 식충이.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자를 내보내는 문화가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좀 딴 얘기인데 네. IMF 때 모 방송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송사?
C? 아니 뭐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CBS? CBS는 그러지 않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메이저 방송에 해당하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의 그 오너께서 각 부서별로 한 명씩은 꼭 잘라야겠다. 내보내야겠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노동자들 다 데리고 갈 수 없다. 몇 년 옛날인데도. 97년, 98년 이기였다니까? 아, 이게 얘기하면. 궁금해. 네. 오너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서로 일 열심히 해야지. 잘리지 말아야지. 이런 거면은 모르겠습니다. 아,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한 명은 내보내야 되거든, 반드시. 그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씹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다가 서로 씹다가 한 명으로 모아진다. 그러면 이제 이 한 명을 갖고 마녀 사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쓰레기라고. 저놈이 다 이 회사 IMF를 불러온 원흉인 것처럼. 잔인하네요. 야,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상황. 그래서 그 당시 잘린 사람들을 보면은 그 회사 안에서 순둥이인 사람들,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이런 분들만 다 잘렸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구나. 이 기류가 사실은 신자유주의 경제가 기승을 부린 IMF 이후부터 이제 본격화됐고, 그때부터 이 취업준비생들 또 취업한 사람들은 이 회사한테 내가 왜 충성해야 하는데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됐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근데 대기업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벌어지지 않고 주로 중소기업, 마이너 직장에서만 이런 일들이 있으니 그런 나쁜 짓을 하는 데는 대기업들이 많거든. 중소기업은 별로 그러지가 않아요. 중소기업들이 그런 유탄을 맞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자, 어쨌든 대기업 노조를 보면은 이건 귀족 노조다. 그래서 대기업의 그 정규직도 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느냐. 비정규직이 혹은 중소기업 정규직이,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하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오너들이 이런 얘기하고 다닌다니까? 오너들. 이거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를 못하지. IMF의 그 여파로 그때부터 이제 비정규직이 확산됐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비용을 낮추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입한 저임금 또 불안정 고용의 산물이 바로 비정규직이란 말이죠. 정규직 전환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 기간을 지금은 2년으로 하고 있잖아요. 2년만 넘으면 비정규직도 정규직에 준하는 그런 고용 안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4년으로 늘린다는 거 아니야? 네. 늘리면 뭐 달라지나? 그러니까 진짜. 직장을 1년 12개월까지만 다니고 잘리느니 3년 11개월 다니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논리야. 이런 얘기를 노동자들이 하면 모르겠어. 사용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그 사용자들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가 바로 정치권은 새누리당, 언론은 경제신문들, 조중동. 여기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대기업 노조만 다 잘못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대타협이 이뤄진 사례가 많다고 정부는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드라마가 없나요? 일단 이번에는 대타협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뭐 정규직 쉽게 자를 수 있도록 하자고 지금 계속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면 노동계가 있을 이유가 없지. 노동조합이 뭐하러 있어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노동조합인데 자, 하여간 뭐 이번에는 뭐 이건 타협할 여지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자꾸 정부나 사쪽은 그러니까 사용자 측은 외국의 노사 대타협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이 정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견강부회와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외국에서 노사 대타협 사례가 있긴 있었죠.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노조가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경우.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액수의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다 보니 이것이 물가가 인상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정도의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은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때만 사실은 정부하고 사용자 측이 나서서
이거 보시오. 당신들이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면은 나라 경제 근간이 흔들린다니까 당신들도 좀 양보하시오. 이럴 때나 노사 대타협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의 그 사례를 본다면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쌓아놓고 사내 유보금이라고 해서 잔뜩 쌓아놓고 풀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수입은 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 너희들 너무 많이 월급 받아가는 것 같아. 그거 좀 줄여야겠어. 그리고 정규직 그 권리 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당신들은 기득권 세력화돼 가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부터 독일 등 선진국이 노동개혁을 통해서 제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말을 누가 써줘서 읽었겠지. 에? 그런데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나라 아닙니까? 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안전망이 튼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회 안전망. 내가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잘렸어. 할 일이 없어졌어. 거지가 될 판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별 걱정을 안 해. 왜냐? 실업자로 하더라도 나라에서 실업수당이 나와요. 그리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실업급여가 있긴 하지만 실업급여 못 받아봤죠. 네, 아직. 급여의 한 절반 정도 받습니다. 뭐 한정없이 받진 않아요. 그리고 저게 또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 두 주에 한 번씩인가. 저도 예전에 뭐 잘리고 나서 실업급여를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한마디로 해서 치사하고 더러워서 빨리 어디 취업하든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좀 스스로 굉장히 좀 비참해집니다. 예, 죄인처럼 취업받았었어요 그때는. 뭐 지금 뭐 십수년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렇게 그 나라는 확실하게 노동자에 대한 권익을 보장해주고요. 노조 조직률이라든지 단체 협약 적용률도 매우 높습니다. 단체 협약이 뭐냐? 노사 간에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이게 사교보다도 더 높은 개념에서 적용이 됩니다.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노동자가 있었는데 노동자가 갑자기 장애를 입었다든지 산재 죽었다든지 이런 상황일 때 그 가족을 그 채용한다. 이게 대단히 부당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부당하다는 논리도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자, 하여간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의 결과물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여간 이런 노조 조직률이라든지 단체 협약 적용률이 높은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그 독일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돼야 한다. 노동자들한테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 전부도 독일처럼 닮아보라 이 이야기입니다. 네. 왜 자꾸 이렇게 노동자들만 못 살게 구는 건지 이게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답답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양심 리스라는 말이 혹시 아세요? 양심 리스? 처음 듣는 말인데. 리스가 그 뭐 없다는 영어 그래가지고 양심이 없다. 이런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하는 말인데. LESS. 네, 맞아요. 아, 난 영어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그게 생각나요. 양심 리스 같아요. 양심 리스. 그래요. 오늘 이슈 2개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이 벌써 다 됐어. 예, 오늘 저 방송하신 소감 한마디씩 좀 하시죠. 우리 조관열 씨부터.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 이미 취업한 친구도 있어요? 제가 좀 복학을 늦게 한 편이라서. 아, 군대 갔다 왔구나? 네. 그래서 이미 제 동기 뭐 여자 학우들은 취업 전선에 뛰어들거나 그렇죠. 예. 취업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취업을 한 친구들은 뭐 이렇게 SNS 통해서는 보이는데 취업을 안 한 친구들은 그마저도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좀 저도 지금 막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조금 더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이진아 씨는 어때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어머니랑 같이 대학로에서 노란 봉투 연극을 봤거든요. 예. 근데 그거 보면은 거기 대사 중에 자본가는 돈으로 뭉치는데 우리 노동자들은 어떤 걸로 뭉치나 뭐 이렇게 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뭐 노동자라고 해봤자 뭐 알바 정도기 때문에 알바도 노동자죠. 근데 알바 노동자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아직 명쾌한 해답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남일이 아니라 내일같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노조 대타협 이것도 그렇고 사드나 뭐 AIIB 이것도 네. 그렇고 그냥 좀 뭐 내 이익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네. 아니 내 이익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내 이익도 생각한다면은 사드 우리 돈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런 노동자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그런 뭐 법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내 문제야. 내 자식의 문제기도 하고 이 당사자의 문제로 우리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할 말이 없게끔 내가 만들어 보는데. 생각이 많아졌어요. 예. 그래요. 우리 조관열 씨하고 이진아 씨 아주 횟수를 더해갈수록 아마 호흡이 좀 잘 맞을 것 같고 말이죠. 다음 주에도 나와봅시다 한번. 네, 노력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시한 시사. 오늘 또 뜨거운 시사로서 또 함께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저희 방송은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팟캐스트 페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